솔직히 말해서 저는 2016년, 벌써 6년 전이군요. 그때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를 참 좋아합니다. 전반적으로 잘 만든 영화고, 비록 아이디어 자체는 낡았다고는 해도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보여준 비주얼, 시각 효과는 훌륭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스트레인지의 서사도 좋았고, 도르마무를 하나의 미모로 만든 영화의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2편을 기대하기에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기대한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대성공과 그로 인한 기대감 때문이죠. 1세대 어벤져스 멤버들이 대거 떠나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마블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건 스파이더맨과 닥터 스트레인지일 겁니다. 특히 멀티버스라고 하는 지금 이 시점 최대의 트렌드라 할 수 있는 문화 요소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영화 속 캐릭터가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 의미에서 이번 작품은 분명히 기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던가요? 저는 이 영화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큰 실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영화를 충분히 즐겼고 너무나 즐겁게 영화를 봤습니다. 이는 마블의 모든 영화를 다 봤기 때문에 마블식 진입장벽을 넘기 쉬웠던 점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라면 환장을 하는 성향을 지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샘 레이미의 영화도 꽤 취향에 맞는 편이고요. 제가 느낀 실망 그리고 끝내 MCU의 미래에 의심을 품게 만든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설명할 생각입니다. 제가 미리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짧은 안내를 드립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충분히 재밌는 마블 영화입니다. 기존의 마블 영화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잔인한 표현도 나오고 호러 장르의 문법을 따르는 장면들과 패러디와 오마주가 제법 포함된 작품입니다. 거기에 전작은 물론이거니와 디즈니 플러스의 독점 드라마들을 보는 편이 이 영화를 충분히 즐기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본격적인 리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든 하나의 생각은 최근 MCU의 영화들이 보여주는 완성도가 그 깊이가 과거 작품들에 비하면 미치지 못한다는 아쉬움과 실망이었습니다.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까다롭고 보수적인 평론가들로부터도 재미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예전 작품들의 미덕이 디테일이 더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받은 첫인상이었을 겁니다. 슬프게도 마블의 영화는 이제 예전처럼 멋지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요즘 말을 빌려오자면 더 이상 전처럼 쩌는 영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다시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다른 우주의 닥터 스트레인지, 이를 디펜더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모양인데 아무튼 이 인물과 아메리카 차베즈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다른 세계의 스트레인지는 계속해서 덤벼드는 악마를 상대로 버티면서 비샨티의 책을 구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느끼자 아메리카 차베즈의 능력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가 때로는 이렇게 냉정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결혼식 장면에서 그게 최선이었냐는 질문은 우리 세계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내렸던 결론, 즉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희생과 5년간의 분립 현상을 견뎌가며 타노스를 상대했던 그 결단이 최선이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게 최선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인물에게는 몹시 가혹한 영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화는 내내 묻거든요. 그게 최선인가? 라고요. 아무리 신과 같은 마법 능력을 갖춘 히어로라지만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질문이죠.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필요하면 아메리카 차베즈의 능력을 흡수한다는 결단을 내릴 수도, 타노스에게 타임스톤을 건넨다는 결단을 내릴 수도, 다크홀드의 힘을 이용해 드림워킹을 한다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아무튼 디펜더 스트레인지는 악마에 의해 치명상을 입자 마지막까지 차베즈를 도와주는 선택을 하고 차베즈는 지금의 세계로 옵니다. 이 모든 것은 악몽 그리고 꿈이란 다른 우주의 자신을 보는 것이라는 영화의 설정이 재밌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틴 팔머의 결혼과
스트레인지의 아쉬움이 교차하는 부분도 좋았습니다. 사랑하지만 이어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영화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다른 스트레인지는 크리스틴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도 모르고 또 다른 스트레인지는 그런 가능성을 찾기 위해 이 무한한 멀티버스를 여행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과 가능성이죠. 이 영화는 처음부터 많은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귀엽게 보이는 괴물 가르간토스와의 전투가 이어지고 멋지게 나타난 소서러 수프림 웡의 도움으로 이겨내죠. 이때 가르간토스의 눈이 터지는 잔혹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이 영화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동시에 영화는 유려하게 스트레인지가 완다를 떠올리는 것과 완다가 아이들의 환영과 그 그리움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전반부의 진행이 너무나 재밌어서 영화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물론 완다의 말은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죠. 웨스트뷰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찾아올 줄 알았다고 말하는 완다.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지 않은 많은 관객들에게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는 듯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부터는 진입장벽이 더 높아질 예정이고 이전에 있었던 27편의 영화는 물론이고 디즈니 플러스 구독해서 드라마까지 다 보지 않으면 더 이상 MCU의 영화는 당신들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 같죠. 하긴 완다비전의 마지막에 에거사가 다크홀드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스칼렛 위치가 소서러 수프림보다도 강력하고 세상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헥스와 함께 비전과 쌍둥이. 잠깐, 근데 이것까지 스포를 해야 하나요? 이젠 스포일러까지 걱정하게 만드는군요. 일단 필요한 부분만 말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완다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완다가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아메리카 차베즈를 공격하던 가르간토스는 완다가 보낸 괴물이었고 다른 우주에서 디펜더 스트레인지와 아메리카 차베즈를 공격하던 괴물 역시 완다가 보낸 괴물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모든 일의 원흉은 완다였고 결국 이 영화의 이야기는 완다 막시모프를 스칼렛 위치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설정은 솔직히 좋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반드시 구독해야 한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설정이 전부 재미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멀티버스를 넘나들 수 있는 그리고 이 무수히 많은 멀티버스를 통틀어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아메리카 차베즈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해서 아니 정확히는 완다에게 차베즈의 능력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해야만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상황이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기 마련이고 내가 좋아하는 나의 취향이 되도록 존중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 리뷰하다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싶으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려는 진입장벽이 지닌 묘한 뉘앙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있는 단독 영화는 좋게 봐주기는 어렵습니다. 즉 어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은 그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 설정집을 봐야 하거나 소설을 읽어야 하거나 드라마를 봐야 하거나 혹은 기타의 어떤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다른 곳에서 제공하고 개봉한 영화에는 그런 요소들이 빠져 있다면 저는 그 영화가 단독 영화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건 감상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위해 관련된 콘텐츠를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해당 장르의 팬이나 깊이 즐기는 사람 혹은 마니아나 오타쿠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싫은 게 아닙니다. 진입장벽이 있다는 말은 그 작품을 즐기기 위해서 알아야 할 많은 정보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보 우위에 서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주 약간이지만 남들보다 나는 근사한 취미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기분이 들면서 으쓱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이런 이유에서 진입장벽이라는 말은 이 작품을 깊게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싫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입장벽이라는 말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영화를 팔아야 하는 마케터들만을 뺀다면 말이죠. 결국 진입장벽에 환호하는 일부 팬들을 제외하면 디즈니는
마블의 영화를 라이트하게 즐기는 사람들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마블은 너무 많이 와버렸고 이번 작품에서는 라이트한 관객들과 일정 부분 선을 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히 많은 팬들이 있고 그 팬들의 열렬한 충성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이미 영화 한 편 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작품을 봐야 한다는 점에서 마블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좋습니다. 마블 영화도 다 봤고 직업상 마블 드라마도 다 보니까요. 하지만 남들에게도 선뜻 이걸 다 보라고 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카마르타즈에서 진행됩니다. 코믹스를 봤다면 익숙한 얼굴들이, 코믹스를 보지 않았다면 카마르타즈에는 정말 많은 마법사들이 있군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장면입니다. 그리고 전작 닥터 스트레인지를 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장면이죠. 전작에서는 스트레인지가 힘겹게 네팔 카트만두까지 와서 에인션트 원을 만나고 또 수련했던 곳입니다. 와이파이도 되는 곳이죠. 그리고 완다와 카마르타즈의 대결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의 전투는 좋았습니다. 우선 카마르타즈라는 성스러운 땅의 힘과 마법사들이 힘을 합쳐 펼치는 방어는 압도적인 힘을 갖춘 스칼렛 위치마저 가볍게 뚫을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완다에게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부터 보여줬던 정신 공격이 있고 그걸 통해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그 빈틈을 공략한다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의아한 장면은 있습니다. 원작을 보고 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 완다의 힘을 알게 된 사람들이야 원래 스칼렛 위치는 소서러 스프림보다도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영화만 본 사람들은 이제껏 나온 영화에서 제법 강하긴 해도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렀던 완다의 초월적인 힘이 잘 가늠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카마르타즈 전투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힘을 사용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완다에게 힘으로 맞서는 걸 포기한 게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대목이 바로 미러 디멘션입니다. 전작을 그리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본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이 바로 미러 디멘션에서 스칼렛 위치를 맞아 분투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 스트레인지는 그저 무슨 트랩 정도로만 미러 디멘션을 활용했어요. 미러 디멘션이 나오는 순간 드디어 하고 기대했던 관객들을 배신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미러 디멘션을 역이용할 정도로 완다가 강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완다는 마치 링의 사다코처럼 몸을 뒤틀고 나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관객들은 완다의 변화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을 잘 납득할 수 없습니다. 바로 완다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변화, 즉 타락이죠. 많은 사람들을 주저하지 않고 죽이는 살인마로서의 잔혹한 모습.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마침내 멀티버스로 나아갑니다. 아메리카 차베즈와 스트레인지의 첫 번째 멀티버스 여행은 환상적이면서도 그리 새롭지 않았습니다. 전작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에인션트 원이 스트레인지에게 보여준 이미지들이 준 충격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멀티버스의 세계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에서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총 3개의 세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당연히 원래의 세계,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할 지구 838, 나머지는 시니스터 스트레인지의 세계죠. 저는 이 영화가 멀티버스의 가능성은 보여주되 그것을 너무 소모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블 영화에서 멀티버스가 등장한 건 두 번째입니다. 소니의 모비우스는 예외로 하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멀티버스가 나왔었죠. 그럼 우리는 토비 맥과이어의 피터가 사는 세계나 앤드류 가필드의 피터가 사는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멀티버스라고는 하지만 지구 616과 큰 차이는 나지 않는 세계. 하지만 닥터 스트레인지 대운돈의 멀티버스는 그러한 세계는 건너뛰고 척 봐도 차이가 나는 세계를 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블이 멀티버스를 일종의 테마파크로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적어도 이 영화에서는 한 번 정도 빌드업이 필요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영화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세계와 다른 세계들과는 기본적인 룰조차 상반된 세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반면에 저는 지구 838의 설정 자체는 좋았습니다. 설명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뭐랄까요? 저는 이 지구가 마치 토니 스타크의 이상이 실현된 지구처럼 보여서 즐거웠습니다. 뭔가 자연이 많이 보호되어 있고 에코라는 단어가 절로 생각나는 도시의 모습. 다른 우주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신호체계 역시 악동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울트론에 의해서 지구가 보호되고 있고
길에서는 기억을 되살려주는 기계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울트론은 완다의 원수면서 동시에 토니의 이상이었죠. 기억을 되살리는 기계도 역시 토니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세세한 설정들은 역시 마블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루미나티가 나오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화의 일루미나티는 등장부터 결론까지 전부 허술하고 엉망입니다. 등장인물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대사로 소개하는 장면들은 마치 B급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어색했고, 모두를 기대하게 만들었던 프로페서 X의 등장은 솔직히 좀 전율이 일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왓이프에서 나온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블 세계관을 잘 아는 사람들은 판타스틱 4의 인휴먼즈에 감동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캡틴 카터는 제법 멋졌고, 캡틴 마블은 영화 캡틴 마블에 나오는 마리아 램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판단에 크나큰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일단 스칼렛 위치의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오히려 닥터 스트레인지가 더 위험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 스트레인지는 이미 다크홀드의 손을 댔고 뒤늦게 비샨티의 책을 얻어서 타노스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자신의 위험성은 다 보여준 상황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그래도 이들의 낙관적인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뛰어난 과학기술과 일루미나티에 의한 질서에 자신을 가지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눈앞의 상황을 무시하는 건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칼렛 위치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눈앞에 그들이 가장 위험하다 생각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스칼렛 위치에게 저항할 생각도 못한 채 도망쳐왔는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영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닥스가 이렇게 도망쳐올 정도면 심각한 상황 아닌가? 하는 정도의 의문을 품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문제의 일루미나티 전투가 벌어집니다. 상대는 드림워킹으로 나타난 스칼렛 위치고 일루미나티에서는 모르도를 제외한 전원이 나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멀티버스라는 게 결국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손쉽게 소모하고 가볍게 죽이기 위해서 가져온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즉 지구 838의 일루미나티는 일종의 카피처럼 보입니다. 제대로 된 생명이나 존중을 받지 못한 이들, 스칼렛 위치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 배치된 싸구려 인형들처럼 보이고 마는 겁니다. 이제껏 마블은 단 한 명의 히어로라도 그들의 최후는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지구의 진짜 히어로들에게만 포함되는 이야기고, 다른 멀티버스의 히어로들은 그냥 떼죽음 당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일단 블랙볼트의 죽음은 그냥 웃음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마블에서 블랙볼트가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조롱만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블랙볼트의 위대함이나 그의 현명함, 인휴먼즈의 왕 같은 말을 한다면 어깨를 으쓱하고 웃다가 입 없어져서 자기 머리 터뜨리고 죽는 그 바보 같은 장면을 보여줄 겁니다. 일단 자신의 소리에 대한 면역이 없다는 점도 이상하지만 블랙볼트가 그저 입만 없으면 쉽게 죽일 수 있는 멍청한 히어로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마블 역사상 가장 바보같이 죽은 캐릭터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다른 하나는 리드 리처드, 미스터 판타스틱이죠. 온몸이 국수처럼 갈라져서 처형당하는 그 비참함을 어디에 가져다 댈 수 있겠습니까? 캡틴 카터의 죽음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마블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세계의 스티브 로저스였어도 그런 식으로 연출했을까요? 스티브였다면 특유의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작으로 피하지 않았을까요? 힘으로 스칼렛 위치를 이기지는 못해도 무슨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긴장감이 사라진 이유는 이게 그저 의미 없는 학살극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캡틴 카터의 캐릭터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멋졌지만 그녀의 죽음은 그저 소모적이었을 뿐입니다. 스칼렛 위치가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죠. 물론 이 캡틴 카터는 왓이프의 캐릭터가 아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죠. 캡틴 마블의 패배 역시 패배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죽는 방식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마지막에 캡틴 마블의 힘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혹은 스칼렛 위치가 흡수하거나 없애는 것 같은 묘사가 슬쩍 지나가기는 하지만 우주를 넘나드는 히어로가 고작 기둥에 깔려서 압사당한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이렇게 일루미나티 넷은 허무하게 죽었고 스칼렛 위치는 부상을 입은 채 이제는 좀비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연출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는 겁니다. 저는 아주 형편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멋지지 않았습니다. 설정상 스칼렛 위치는 지금 타노스보다도 훨씬 더 큰 위협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그 누구도 그걸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전멸한다는 결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결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나빴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각본의 흐름상 일루미나티와 스칼렛 위치의 대결이 필연적이었다면 이들의 전투를 더욱 납득되게 더욱 장엄하게 그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스칼렛 위치의 강력함이 더욱 관객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루미나티의 멤버들이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며 스칼렛 위치를 궁지로 몰아가고 스칼렛 위치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들 모두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스칼렛 위치의 강함이 더욱 돋보였을 겁니다. 지금 같은 연출로는 일루미나티가 약해 보일 뿐입니다. 팀플레이도 안 되고 상대를 얕보고 멍청하게 죽는 데다가 오만할 뿐인, 오죽하면 영화관에서 나오는데 캡틴 마블이 왜죠? 라는 질문에 몰라 저쪽에는 약한가 보지 하는 대화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일반화할 수 없는 반응이지만 제 생각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마블의 일루미나티 연출은 최악이었습니다. 3시간이 넘을 각오를 하더라도 이 전투만큼은 잘 만들어야만 했어요. 타노스보다도 강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스칼렛 위치의 싸움은 프로페서 X와의 결전에서 그 안타까움을 더해줍니다. 프로페서 X의 허무한 죽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프로페서 X는 스칼렛 위치를 몰아붙여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다른 상황에 당황하는 순간 스칼렛 위치에 의해 순식간에 당하는 식의 연출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페서 X가 가진 정신능력의 위대함과 그 존재감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과연 이 영화 전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약하고 허무하게 죽을수록 영화의 긴장감은 더욱 떨어집니다. 결국 이 장면의 의의는 엑스맨이 드디어 MCU로 왔다는 걸 광고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모르도 역시 엄청났습니다. 전작에서 마치 닥스의 앞을 막을 것처럼 말하던 모르도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멀티버스의 모르도만 나오는데 정작 이 녀석은 손을 못 쓰는 스트레인지도 못 이길 정도로 나약합니다. 너무 약해서 스칼렛 위치랑 싸울 때 안 데려갔나요? 프로페서 X는 히든카드고? 그럼 납득이 되긴 하는데 전투와 연출, 이야기 전개에서의 허점과 개연성의 문제는 뒤로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니스터 스트레인지와 만나는 장면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갑작스레 영화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여동생 이야기를 꺼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마 하니 정말로 크리스틴에게 미쳐서 멀티버스를 돌아다니며 같은 닥스를 떠밀어 죽이는 녀석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드림워킹이 보통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다른 세계의 자신을 떠밀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드림워킹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떠민 게 아니라 투신 아닌가요? 아무튼 결국 이 두 스트레인지의 대결은 음표 대전으로 이어지면서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저는 매블쇼라는 방송에서 같이 코너를 진행하는 두 분의 영화평론가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이 대목이 유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 요지는 뭐냐면 악보의 음표를 이용한 공격은 딱 한 번만 사용했다면 문제가 안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양한 공격을 펼치는 와중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구현화하는 공격이라든지 또는 주위의 물체들을 활용한 다양한 공격을 하다가 음표 공격을 섞어주는 방식이었다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언뜻 봐도 유치한 음표 공격을 1절에 2절, 3절에 뇌절까지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뇌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지만 그냥 하고 싶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마지막에 하프에서 음표 하나를 꺼내서 던지는 장면은 글쎄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유치했습니다. 게다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지금껏 보여준 어떤 마법과도 다른 가벼움과 어설픔이 공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이 영화의 최대의 문제인 장풍대전 이야기를 해보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에너지볼만 던진다는 건 이 영화의 큰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저는 미러 디멘션이라는 닥터 스트레인지 고유의 공격 방식을 펼치지 않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러 디멘션은 이미 스칼렛 위치에게 공략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저도 동의하지만 제 지적은 그 공략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주 짧은 시간을 타노스와 대결했습니다. 타노스와 1대1로 대결을 성립시킨 흔치 않은 장면이죠. 여기에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야말로 다채로운 마법을 선보이면서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펼친 마법만으로도 순간순간을 다시 보게 만들 정도로 아기자기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원하는 건 그러한 정성스러운 장면들입니다. 손에서 동그란 에너지볼이나 뿅뿅 쏘는 거 말고요. 거기에 닥터 스트레인지 특유의 슬링 링을 활용한 순간이동 전투도 나오지 않았고 여타 다양한 마법의 활용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거기에 완다의 전투도 너무나 단순하기만 합니다. 이건 불닭복동, 아니 엑스맨 다크 피닉스나 이터널스에서도 나왔던 문제점입니다. 초능력, 마법을 쓰는 건 좋은데 그 액션이 허공에 팔이나 휘휘 젓는 수준에서 멈춰버리고 CG로도 똑같은 기술만 주구장창 쓰는 걸로 나오면 보는 재미가 반감되거든요. 딱 봐도 성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상한 장면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웡은 이번 작품 내내 이상했습니다. 일단 소서러스 프림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릴 정도로 웡의 실력은 너무나 약하고 활약도 적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은 좋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영화 초반부에는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변하는 부분도 있어서 재촬영이나 분장에 컨티뉴어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후반부에 절벽에서 추락한 뒤 운 좋게 살아있는 장면이라거나 그 절벽에서 괴물의 머리를 관통한 후 완력만으로 괴물을 떨어뜨릴 정도로 강한데 왜 맞서 싸우지 않는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웡의 힘이 들쭉날쭉한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죠. 아메리카 차베즈도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어도 무서워서 도망치기에 바빴던 애가 말 한마디에, 자신을 믿으라는 말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각성해서 힘을 다룬다는 건 너무 쉬운 선택이죠. 자신이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힘을 다루고 있었다는 걸 한마디의 말로 알아채고 컨트롤하는 아메리카 차베즈나 그걸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는 닥터 스트레인지나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묻어두었던 디펜더 스트레인지의 사체를 이용해서 드림워킹을 하는 건 나쁘지 않았고, 원혼들을 무슨 날개처럼 활용해서 날아가는 장면은 그 비주얼 하나는 훌륭했지만 정작 그 원혼이라는 녀석들이 하는 짓이나 또는 크리스틴 발차기 한 방에 날아가는 녀석들이 감히 스칼렛 위치를 고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얼른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이것 외에도 지적할 것 투성이에요. 어설픈 연출, 성의 없는 전투 장면과 같은 여러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재미있게 만든 것은 그나마 호러 장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본격 호러라고 하기에는 많이 소프트하다는 인상을 버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샨티의 책을 찾으러 갈 때 하수도 같은 곳에서 일행을 쫓아오는 스칼렛 위치 장면은 고전적인 맛이 있었습니다. 샘 레이미의 이블데드에서 나왔던 배우가 카메오로 출연해서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여러 영화의 패러디가 나오는 것도 좋았습니다. 무덤에서 솟아오르는 팔, 이건 못 참죠. 그럼 가장 나빴던 건 뭘까요? 저는 스칼렛 위치, 완다 막시모프에 대한 이 영화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샘 레이미가 완다 막시모프라는 캐릭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퇴하는 히어로에 대한 예우도 없이 그저 정신 나간 이상한 애를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샘 레이미는 클로이 저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괜찮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나쁜 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완다 막시모프라는 인물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쌓아올린 서사와 캐릭터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이드라의 실험실에서 끔찍한 과거를 겪었고 토니 스타크에게 근원을 파악하기 힘든 두려움과 원한을 품었다가 울트론에게 복수하기도 했던 그녀는 실은 히어로의 무거운 책무에 시달리는 미성년의 기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화 때만 해도 크로스 본즈의 폭발을 막기 위해 힘을 쓰다가 피해자가 발생하자 스스로를 자책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완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상황이었죠. 그리고 완다에 대한 토니와 스티브의 태도의 차이는 소코비아 협정만큼이나 시빌워의 발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인피니티 워에서는 자신의 손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죽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서 살해당하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토록 복잡한 과거를 지니고 있는 캐릭터이면서 동시에 입체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고 또 어벤져스의 역사와도 같은 인물을 그저 아이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그것도 자신에게는 존재하지도 않아서 멀티버스에나 있는 아이들을 탐하는 미친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완다비전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이 그 아이들을 없애기까지 하는 행보를 보였기에 더욱 의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크홀드에 타락한 미친 마녀의 행동 정도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완다로 하여금 죄 없는 사람들을 대거 죽이게 만들고요. 1차원적이고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히어로로서의 정체성이나 인간성을 그대로 무시한다는 영화의 결단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는 다크홀드의 영향으로 미쳐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완다를 이런 식으로 소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크홀드가 완다를 타락시켰다고 하더라도 완다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캐릭터는 살려야 했습니다. 어벤져로서의 그녀를 이제껏 쌓아올린 완다의 서사로서 완성된 그녀의 인물상을 그리고 완다의 최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의 아이들이 아님을 원래 그럴 수 없음을 깨달은 완다는 말하자면 다크홀드를 없애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완다에게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완다가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희생을 선택한다는 식의 예우는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크홀드를 열었으니 내가 닫겠다는 선언적인 말로 끝내는 것보다는 보다 극적인 상황과 그로 인한 숭고함을 부여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요? 완다가 완전히 죽었다고는 확언할 수 없고 후속작에 나올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주제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힘을 지닌 히어로라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는 타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언제나 같은 이야기지만 늘 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성장을 그렸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주인공 치고는 비중이 적었지만 어쨌든 멀티버스의 팔머를 만나고 미련도 버렸으니까요. 물론 저는 닥터가 자신의 시계를 고친 부분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연출이나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라 망가진 시계야말로 스티븐 스트레인지로서의 삶이 멈추고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의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였는데 망가진 시계를 고친다는 것은 곧 마법사 스트레인지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고 그건 결국 다크홀드로 인한 제3의 눈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가벼운 진행, 쉬운 선택, 멀티버스의 영웅들을 소모시키는 방식, 닥터 스트레인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면서도 정작 이야기는 완다의 단순한 미친 행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간 부분들은 전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CG도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마에 생기는 제3의 눈이라든지 특정 CG들은 2022년 마블의 기술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마블 최악의 영화라든지 마블 영화 중에서 최하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터널스 같은 작품에 비하면 훨씬 나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의 분위기를 이어갔다면 보다 완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감독이 연출했다면 일루미나티와의 결전을 더 장엄하게 표현했다면 에너지볼 던지기 일변도로 단순하게 액션을 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치밀한 액션 시퀀스를 구성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되었을 거라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형편없는 액션, 김 빠진 연출, 아쉬운 디테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블 팬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보는 재미도 있고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마블을 생각해본다면 좌절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제외하면 지금의 MCU의 영화들은 농담으로라도 좋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샹치나 이터널스가 신규 히어로 영화의 수준이고 이번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기존 히어로 영화의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그래도 토르, 러브 앤 썬더나 가오갤 3는 재미있게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동안의 정이 있으니 여전히 기대할 만하니까요. 하지만 앞으로의 MCU는 선뜻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나이너의 컬처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